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론 1주차 두 번째. 오늘은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1주차 첫 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다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부끄럽고 뻘쭘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보면서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서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수업이 돼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제 교수학자 사이에 상호 능동적인 어떤 이런 그 소통의 과정이 생략되고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에서는 아마 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봤는데 뭐 화질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또 뭐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서 밑에 뭐 자막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낡은 그대로 강의 동영상을 보는 측면에서도 또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무엇보다 제 얼굴을 거의 1시간 가까이 쳐다본다라고 하는 건 별로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예요.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된 것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3주차 이후에는 강의실에서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다시 한번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그 소설의 개념 아주 뭐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여서 어쩌면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보다 더 짧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같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수강 신청한 여러분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35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아직 이 정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뭐 수강 인원에 좀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석부를 보니까 4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생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주석부 순서대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정교육과 4학년 강수영 국문과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4학년 김도헌 학생이 있네요.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그 6살짜리 악마가 있는데 그 악마의 이름이 김도헌, 김도헌이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요. 오도헌이라고 제 첫째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익숙하네요.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함께하고 있었던 국문과 2학년 김수빈, 김주원, 김준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4학년에 김현정 학생이 있고 또 국사학 전공 2학년에 노승후 학생, 복수 전공인지 아니면 그냥 자유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국어국문학과 2학년 류기태, 문대웅, 저한테 맛없는 집을 소개해주고 맛있다고 우겼던 학생인데, 그리고 4학년 민지윤, 또 2학년 박건우, 그 다음에 박규태 학생 18학번이네요. 군대 갔다 왔나? 그 다음에 17학번에 2학년 국문과 박범준, 그리고 3학년 박성준 이렇게 있고요.
약간 뭐 계열이 좀 다른 글로벌 경제통상학부 3학년에 박재영 학생이 있고 경영학 전공 4학년에 배채은 학생. 반갑습니다. 국문과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학년 국문학과 백예림, 변희철, 손도원, 그리고 3학년 신상우 이렇게 있고 호텔관광경영학 전공 2학년에 안채림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줬네요. 자, 또 문과 3학년 윤준호, 2학년 이두영, 이예정, 그다음에 영문과 4학년 학생이 있네요. 이재원, 국문과 3학년 이재훈, 이지영, 4학년 이혜성, 그리고 2학년 이희주, 3학년 장하연. 학생회장. 대체로 학생회장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잘 안 듣던데 장하연 학생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정교육과 4학년 조수아, 국문과 4학년 최정현, 그리고 이제 2학년 한지혁, 홍은채, 황민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35명의 학생이 출석부 명단에 있고요. 제가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런가 하면 국문과뿐만 아니라 인문대학생, 또 경상계열 학생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저기 사범대 가정교육과 학생도 2학생이 있네요. 그래서 이 현대소설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없는 강의일 수 있는데 과감하게 또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기로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전공, 다른 계열의 학생들과 함께 이 현대소설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 학생들이 소설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과 다른 어떤 관점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또 함께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모쪼록 잘 부탁합니다. 자, 그렇고요. 교재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주 교재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 다시 소설 이론을 읽는다 라고 하는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요. 여기 이제 문학 비평가들 또는 문학 연구자들, 한국 문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니까 뭐 러시아 문학 전공자라든가 프랑스 문학 전공자라든가 이런 영문학 전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관련해서 뭐 루카치라든가 사르트 그죠? 보면 이 사르트르라든가 바흐친 대화적 상상력 얘기하는 뭐 그다음에 랑시에로 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의 뭐 장편 소설 또 뭐 이 그 아까 얘기했던 바흐친의 바흐친도 장편 소설이긴 합니다만 다정성 개념 뭐 대화적 상상력 또는 뭐 모더니즘 측면에서 근대 소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한 번에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업을 들어가면서 한번 이런 책들을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고요. 오늘은 1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소설이 뭘까? 소설이 뭘까요? 여러분 소설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소설이란 무엇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실 이렇게 강의할 필요도 없겠죠. 무수히 많은 이론가 또는 문학자, 사상가들이 소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해서 정리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실 그만큼 소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 쉽게 정의할 수 없다. 말장난 같습니다만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소설의 정의다 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문장이 길다고 하더라도 소설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특히 어원과 관련해서 개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대체로 소설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가름할까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같이 조금 판서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설이라고 했을 때 소설은 당연히 문학의 하위 장르죠. 그럼 이제 앞쪽으로 가면 문학이란 뭐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문학개론 시간이라든가 여타 다른 문학 관련된 수업에서 문학은 무엇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해왔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건 문학은 언어를 다루는 예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문학은 이 상상력에 기반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학의 형식적 자질 또는 문학의 특징을 포착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학의 하위 장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설뿐만 아니라 시가 있고요. 그리고 희곡이 있습니다. 뭐 수필, 비평까지 해서 문학의 5대 장르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제 3대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어떤 문학은 소설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건 시라고 하고 어떤 건 희곡이라고 할까? 즉, 시, 소설, 희곡, 소설은 시나 희곡과는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로부터 이제 소설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설을 소설이 아닌 다른 문학의 장르들과 구별시켜 내는 것을 통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탐색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시 안 읽죠. 사실 저도 뭐 현대문학 소설 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시 잘 안 읽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시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라면 대체로는 중등교과 과정에서의 시에 대한 이해 정도 수준에 아마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고전 시가 뿐만 아니라 근대 시라고 하더라도 무슨 김소월, 한용운이라든가 뭐 미당 서정주의 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물론 뭐 비교적 최근에 무슨 기영도 시 같은 것도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긴 합니다만, 이 시는 소설이나 희곡과 다르게 두 가지 시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성과 회화성이. 현대 시에서는 그 성격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시에는 리듬, 운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늘 뭐 우리 소설론 수업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음악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중등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식으로 따지면 시어는 회화성을 갖는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이미지, 심상들이 있죠. 실제로 눈앞에 내가 보는 건 아니지만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소설은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 회화성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희곡은 사실은 시, 소설과 또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죠. 뭐냐? 희곡이라고 하는 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대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사와 지문, 지시문이 있죠. 어떻게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대사를 친다고 할까요? 말을 하고 또 그 대사를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폭발하고 또 갈등이 해소되고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어찌됐든 이 희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나 소설과 다르게 무대 위의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대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여기 굳이 뭐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쓰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소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으로서 소설이 어떻게 다른 장르들과 다른가 이걸 약간이라도 감을 잡아다면 그렇다면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한글로 썼습니다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소설. 무슨 자죠? 작을 소. 적을 소 아니에요? 적을 소는 이렇게 씁니다.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작을 소자. 이렇게 소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소설 하면 또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하면 뭐가 있을까? 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토리. 사실 스토리는 소설의 번역어는 아닌데요. 이게 이야기죠.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의 성격을 갖는 것, 이야기성. 제가 집에 아까 잠깐 그 출석 부르다가 저희 첫째 애랑 이름이 같은 학생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집에서 아이들 잘 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물론 이놈의 새끼들이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저한테 가끔 책을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읽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책 중에 이른바 무슨 전래동화 같은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근데 물론 소설이긴 한데요. 우리가 뭐 동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래동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꼭 소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스토리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픽션이라고 하는 허구가 있죠. 허구는 사실, 실제가 아니라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 허구. 이 앞에 허구가 아니다. 넌 접두사를 붙인 넌픽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거 말고 훨씬 더 소설을 다른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뭐 소설의 형식과 관련된 또는 문화권에서 소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설은 뭘까? 이야기,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 근데 요것도 말씀처럼 이야기와 닮아 있을까? 이야기는 뭐지? 모든 이야기가 그러면 소설이 되는가? 일단 1차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구축하고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축된 세계라고 하는 건 상상의 세계입니다. 실제 현실의 세계가 아니에요. 신문 기사라든가 무슨 보고서처럼 실제 현상,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소설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설 같은데? 라고 하는. 소설 전공자인 저에게 그건 아주 소설을 폄훼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관용어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허무맹랑하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소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소설의 개념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의 소설의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미권을 비롯한 유럽의 세계에서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해 왔는가라고 하는 점.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의미망이 이렇게 착종되어 있는,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마지막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소설은 이야기성의 전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 서사의 전통도 같이 가지고 있다. 서사의 전통, 그쵸? 뭐 그것도 서사의 형식이라고 합시다.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쓴 지우고요. 항상 자, 동양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작은 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소에 반대되는 글자, 큰 대자, 대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이런 말 잘 안 쓰죠. 무슨 대설,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뜻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때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든지 큰 게 좋은 건 아닌데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대자의 의미, 이 한자어의 의미에는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소라고 하는 건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 핵심적이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거다, 하찮은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설이니까 어떤 말 또는 어떤 이야기 중에 무엇은 대설이고 무엇은 소설일까? 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대체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유교 경전을 뜻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 금과 옥조를 기록한 책. 그래서 그런 거 막 열심히 공부해요. 왜 공부하냐 근데? 그 공부한 이유는 바로 그 공부를 통해서 과거의 급제에서 반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 사수삼경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인격의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즉 치세,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경전, 논어, 맹자, 뭐 대학 중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익히고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아까 뭐 신화, 전설, 민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사람들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가가지고 글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됐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구전되기도 하고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건 뭔가 재미, 흥미, 오락 위주, 뭔가 가십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래서 하찮은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찮다고 했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흥미, 오락과 오락제 기능,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왜 이럴까? 단순히 가십거리, 어떤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죠. 거기에 이야기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자 문화권에서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소설 개념에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의 이 한자어로 쓰는 소설의 개념만 들어있지는 않아요. 서양에서의 소설, 아까 스토리, 픽션 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만 그거 말고 사실은 영어를 안 쓰다가 쓰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게 노블이라고 하는데요. 근대 장편 소설을 뜻하는 노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블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요? 그리고 로맨스가 있었어요. 에픽은 영웅 서사시입니다. 이때 영웅은 누굴까요? 황제, 왕, 신을 닮아 있는 존재입니다. 거의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이 영웅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부각시키는가, 그 영웅의 일대기 이런 것들.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은 있습니다. 로맨스, 이 기사단이에요. 기사들이 자신의 무운의 공적, 또 그런가 하면 이 기사도라고 하는 이른바 그 개인의 자질이나 역량의 측면에서의 어떤 자세, 태도, 인간관계의 형성,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로맨스, 로맨스 뭐지? 장르문학에서 로맨스, 장르소설에서 로맨스 이런 것도 떠오르죠. 여기에는 또 이 사랑, 연애, 결혼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들, 이 중세시대의 기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사실은 다 영웅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존재, 비범하거나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뭐 황제라든가 더 위로 올라가면 신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블로 보면 이 근대 소설을 뜻합니다. 18세기에 등장하는 이 노블에 보면 이때의 이 에픽이나 로맨스에서 드러났던 영웅 서사시라든가 기사담이 아니라 근대적 개인의 이야기, 특히 근대적 개인의 자기 이야기,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노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원을 찾아보면 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양의 전통적인 서사 형식과 달리 새로운 서사 형식을 노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영웅, 서사시, 그 다음에 기사다로서의 로맨스와 구별되는 양상을 뜻해요. 특히나 이 노블에서 중요한 건 새롭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이야기 형식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양의 서사 형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와도 결별하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실 근대적 개인이거든요. 이제 근대적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소설 발생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은 누군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소설이라고 썼을 때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래에 민간에 떠돌던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이야기로서의 소설,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안에서의 이해됐던 가담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의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만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대 이후에 문학 개념, 근대적 문학 개념이 도입되고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문학적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 이 노블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장편 소설로 번역돼서 정착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을 한국 근대 최초 장편 소설이라고 했을 때 이광수 무정이 어떤 측면에서 노블의 형식에 적합한가를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문학의 출발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근대 장편 소설의 출발점을 이광수의 무정으로 출발했을 때 그때 무정을 노블의 형식적 특징을 척도해서 평가하고 판단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는 측면, 그 개인의 감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른바 이 개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민주국가의 이념이 결합되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소설 개념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상상,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뭐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좀 전에 설명을 하면서 뭐 서사 형식, 서사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소설이 아까 문학의 갈래 중에 시나 드라마와 다른 가장 소설을 소설답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사성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소설을 서사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인데요. 서사는 소설만 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사의 의미 자체를 되게 광범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무엇이 서사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 뭐 유명한 사례인데요. 그것만 설명을 하면 아마 오늘 좀 아주 짧게 1주차 두 번째 온라인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예로 든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적었죠.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그죠? 요즘 뭐 왕, 왕비는 없지만 편의상 그렇게 썼습니다. 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전에 수업에서 제가 살려드렸으니까 왕이 죽었다, 왕이 먼저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먼저 쓰지 않았느냐? 이거 중요한 지적입니다. 즉, 먼저 쓴 문장이면 그 문장이 담지하고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거 문장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즉, 왕비가 죽었다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왕비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서술의 순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도 반드시 모든 사건을 기록할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만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일어난 일을 썼다가 거꾸로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그 다음에 쓰기도 하죠. 그래서 문장 이거를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했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서 왕비가 따라 죽었다 바꿔봤습니다. 편의상 그냥 쓴 거예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서 왕비가 따라 죽었다. 이런 왕비는 없죠. 신장당하기 전에 도망가야죠. 자, 왕이 죽었다는 사건 A입니다. 왕의 죽음이요. 그 다음에 왕비가 죽었다는 사건 B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그렇죠. 왕의 죽음이 먼저 일어났죠. 왜?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들 사이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사건 A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선행된 사건이. 그리고 왕비가 죽은 게 뒤의 사건입니다. 사건들 사이에 선후관계가 있어요. 즉,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 이게 서사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야, 너 어제 뭐 했어? 너 방학 동안에 뭐 했어? 2주 동안 개강하고 동영상 강의 진행되는 동안 기숙사 자취방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시간적인 순서에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사실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죠. 하지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배열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왕이 죽었다. 왕 왜 죽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가지고는 왕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왕을 죽여버릴 수 있겠죠. 뭐 병사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당했을 수도 있고 암살당했을 수도 있고 자연사했을 수도 있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왕비는 왜 죽었나요? 슬퍼서 죽었대요. 너무 슬퍼서. 근데 왜 슬펐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즉 사건 A는 사건 B의 뭐다?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건 B는 사건 A의 결과입니다. 즉 이렇게 놓고 보면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합니다. 서사는 뭐냐라고 하면 이건 아주 그냥 간추려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건들 사이에 선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과관계에는 이미 선후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원인이 있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서사는 사건들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설에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행위 주체 인물. 그 인물이 등장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즉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다른 행위들과 이어져요. 즉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합니다. 서사성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 사이에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이 연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가 이게 뭐야? 연결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중등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무슨 개연성은요, 바로 저 서사 구축에 있어서의 단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소설에서 중요한 것,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의 차원이 아니라 서사성, 서사로서의 소설이라고 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자 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예고했던 것처럼 뭐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짧은 이 동영상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압축시켜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만나서 같이 공부해 가고 서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설의 개념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서양, 특히 영민 문화권에서 리터러처라고 하는 노블이죠, 노블. 미안합니다. 노블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썼을 때 그 안에 다 스팟되어서 들어와서 뒤엉켜 있다.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전통이 그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노블이라고 하는 형식, 그 추동하는 뭐 개인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런 양식 형식이다. 특히 서사 형식으로서 소설에서 이 서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사건들 사이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차 두 번째 시간 소설의 개념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칠 텐데요. 오늘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이제 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약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 클래스에 공지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주차 시간에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다 문자로 보내서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이번 촬영분까지는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거 안내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클래스에 들어가서 뭐 공지사항이라든가 수업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방식의 이런 동영상 강의, 물론 뭐 PPT를 만들어서 PPT 슬라이드를 계속 보여주고 사이사이에 목소리 좀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강의하듯이 진행하고 조금 압축된 그런 형태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이 보게 하는데 많이 불편할 겁니다. 특히나 제 얼굴 보는 게 녹록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주차에는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잘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주차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